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젝트K입니다. 저는 지금 소니코리아 본사가 있는 여의도 IFC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소니의 XZ3 리뷰를 맡았어요. 지금 제 메인폰으로 거의 한 달째 쓰고 있어요. 리뷰를 처음 의뢰를 받았을 때 제가 소니에 대한 팬심을 정말 시험받는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니의 엑스페리아 시리즈가 시장에서 굉장히 부진하고, 그리고 XZ2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엑스페리아 팬들도 좀 애매하게 만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XZ3를 리뷰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미안한데 이번 리뷰는 좀 패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회사를 방문했다가 3시간여에 걸친 그 담당자님의 그 열정적인 프레젠테이션 듣고 그래, 제가 엑스페리아 보급에 뭐 큰 도움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엑스페리아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정도는 소개를 해드리는 거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엑스페리아 구매에 뭐 크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뭐 매출 신장에 크게 도움이 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소니 모바일이 무슨 생각으로 XZ3를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다른 리뷰에서도 보셨을 법한 기본적인 얘기는 간단하게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하실 때 고려할 만한 장점이라고 하면은 스냅드래곤 845의 화면 OLED인 제품 중에서는 출고가가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XZ2에 비해서 XZ3가 뭐 물론 취향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디자인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XZ2 때 실망을 하셨다가 XZ3 디자인에는 많이 만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곳곳에 그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 많이 쓰였어요. 그 부분은 뒤쪽에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6인치 핸드폰입니다. 요즘 핸드폰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고들 있잖아요. 한 손으로 조작하기 굉장히 힘든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 곳에서 한 손 조작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있다면 안드로이드 9.0 파이를 굉장히 일찍 써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이건 출고 때부터 안드로이드 파이를 탑재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단점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치명적인 게 플래그십 폰 치고는 카메라가 하나인 거 요즘 보기 드물지 않습니까? 여전히 후면 카메라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문 인식 위치가 폰 한가운데 있어요. 보통 폰을 쥐게 되면 이렇게 쥐게 되는데 이 지문 인식 위치에 지문 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무엇보다 특별한 포인트가 좀 없지 않나. 이 XZ3가 여러 가지로 장점이 없는 폰은 아니에요. 근데 장점들로 내세우는 것들이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구매하실 때 고려하는 요소들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AP와 카메라 부분인데, 뭐 AP는 스냅드래곤 845로 괜찮다고 쳐도 카메라가 하나라는 거는 조금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LG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이번에 5개를 달았다고 엄청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요 카메라 한 개로 버틴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분은 있다고 해도 아무래도 플래그십 핸드폰 구매하시는 분들이 뭐 그런 가격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또 아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시장 점유율은 높아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하려는 얘기가 오늘의 본론이 되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품을 만들거나 디자인을 할 때 어떤 그 철학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디자인에는 이유가 있고, 뭐 UI를 만들거나 할 때는 항상 사람을 배려하고 뭔가 그거에 대한 고찰과 사유가 있어야 하고,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제품이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사정이라던가 뭐 어떤 다른 사정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100% 만족을 못하거나 아니면 만드는 본인들도 100% 만족을 못하더라도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철학들이 계속 지속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플이 그렇고 소니가 그래왔고, 이전에 뭐 브라운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그 많은 팬덤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만드는 제품에 그런 철학이 계속 담겨 있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팬덤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냥 구매를 하는 구매자들이 아니라 그 회사에 팬덤이 생긴다는 거는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XZ3가 시장에서 막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거나 자타가 공인하는 막 성공작이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XZ3를 제가 쭉 써보는 동안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폰을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이런 좀 철학이 엿보이기도 했고, 지금은 비록 시장에서 뭐 그렇게 막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대로 뚝심 있게 밀고 나간다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제가 그런 걸 느꼈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번 XZ3 외관을 보시면 앞면도 곡면이고요, 뒷면도 곡면이에요. 이 앞면이 곡면인 거는 뭐 갤럭시 노트 같은 데서도 많이 보셨던 디자인이고, 이 뒷면이 곡면인 부분은 정말 디자이너들이 막 엄청난 수의 손을 연구해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해요. 폰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쥐었을 때 이렇게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이 무엇보다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 XZ3의 뒷면은 손에 쥐었을 때 닿는 면적이 최대한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손에 피로감이 많이 덜하게 해주는 그런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XZ3가 여전히 좀 두껍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실제로는 이 옆면 엣지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옆면의 엣지 프레임은 3mm예요. 엣지 프레임 3mm는 폰 중에서 가장 얇은 축에 속하고요. 이 엣지가 얇으면서도 강도는 계속 유지되도록 고급 재질을 써가지고 실제로 손에 딱 쥐었을 때 엣지가 손마디에 딱 파고드는 느낌이 그립감에서는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손 조작을 많이 고려한 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왼쪽에는 버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른쪽에만 다 버튼이 몰려 있는데, 이게 한 손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는 장점이 될 수 있겠고, 오른손잡이여야 사실 오른쪽 버튼들을 엄지손가락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른손잡이용 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손 조작을 위해 넣은 기능 중에 사이드 센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사이드 센스 기능은 여러 가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 센스는 뭐냐면요, 제가 한 손으로 폰을 들고 엄지손가락으로 사이드를 톡톡 하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뜹니다. 화면 보여? 자, 메뉴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제가 엄지손가락을 터치하는 위치에 그 메뉴의 최상단 라인이 뜨게 돼 있어요. 제가 만약에 조금 더 위를 잡아가지고 제가 위쪽을 터치한다고 치면 위쪽에 뜨게 돼 있습니다. 메뉴에는 이렇게 8개의 앱이 기본적으로 뜨게 돼 있는데, 이 8개의 앱은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앱입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자주 사용했다던가, 아니면 이 시간대에 자주 사용을 했다던가, 아니면 이 위치에서 자주 사용을 했다던가, 여러 가지 기준에서 딥러닝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천해주는 8개의 앱이 있고요. 여기 추가 다른 앱들을 눌러보시면 앱이 전체가 다 뜨게 돼 있죠. 그리고 한손 모드 기능이 있는데요, 아래쪽을 이렇게 긁어주시면 화면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한 손 엄지손가락이 닿는 범위로 화면을 줄여주는, 그리고 또 하나 기능이, 백버튼이 여기 왼쪽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백버튼까지 엄지손가락이 한 번에 닿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엣지를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쓱 내리면 이런 백버튼 역할을 대신해주는 제스처가 있습니다. 이 사이드 센스는 기존에 다른 회사 폰들에서 보던 그 엣지를 사용하는 그런 기술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사이드 센스 기능을 켜놓은 순간부터 이 터치 센서가 부스팅이 돼가지고 양옆 엣지 방향으로의 터치의 센서빌리티를 굉장히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쥐고 화면의 양쪽 엣지 부분, 완전 끝 엣지 부분을 터치하는 거를 잘 감지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엣지에 제 손이 닿아 있죠, 이미. 그리고 이 왼쪽 손가락뿐만이 아니고 이제 손바닥 살이 이렇게 있으니까 손바닥 살 부분이 또 여기 엣지를 건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이것들이 먼저 다 감지가 돼가지고 이 리젝션을 이미 소프트웨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모든 닿아 있는 부분에 리젝션을 다 해주고 제 엄지손가락만 딱 감지를 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방지가 잘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제가 다른 그 베젤리스 폰들을 쓸 때 굉장히 불편했던 부분이었어요. 습관적으로 사람들은 폰을 이렇게 쥐게 돼 있는데, 베젤은 점점 얇아지니까 이런 끝부분 터치가 자꾸 미스터치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고려를 잘 해놨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이드 센스는 꼭 이렇게 오른손 엄지손가락 말고도 사실은 왼손으로도 쓸 수는 있게 돼 있어요. 왼손이 좀 어색하긴 한데,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 버튼들이 오른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좀 더 오른손잡이한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조사들이 굉장히 폰에다가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소니의 인공지능은 사용자 경험에 굉장히 실제로 많이 근접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이드 센스의 앱을 추천해 주는 것도 제가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어떤 앱들을 썼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많이 추천을 해주고, 그게 적중률이 꽤 높은 편이고, 이런 인공지능 부분들이 제가 실제로 폰을 사용하는데 많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을 할 때 어떤 순서로 동작을 하십니까?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잠금을 풀고 카메라를 실행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그 어느 정도 패턴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주머니에 이렇게 핸드폰을 넣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폰을 꺼내 가지고 쓱 들게 되면은 카메라가
자동으로 런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도 인공지능 딥러닝이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사용자가 제가 이게 카메라를 찍으려던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폰이 저를 오해한 걸 수도 있잖아요. 폰이 카메라를 런칭을 해줬는데 제가 카메라를 자꾸 안 찍고 하다 보면은 얘가 동작의 빈도수를 좀 더 낮춘다던가 이 가속도 센서로 저의 동작 패턴을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은 이 정도로 드는 게 카메라 동작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학습을 계속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면은 무조건적으로 런칭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저의 그 행동 패턴을 계속 학습하게 되는 정말 스마트한 스마트 런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스마트 런치 기능도 좋긴 하지만 저는 이 엑스페리아 XZ3에 카메라 물리 버튼이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오른쪽 아래 부분에는 카메라 전용의 물리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버튼을 이렇게 꾹 누르게 되면 카메라가 런칭이 되고요. 카메라 버튼은 실제로 반셔터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반셔터를 눌러준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런 일반적인 카메라를 쓰는 그런 감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른 핸드폰들이 사실 이런 버튼들은 많이 죽여나가는 거에 비해서 계속 이런 부분을 고집한다는 게 굉장히 소니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부터 뭐 소니 다른 제품들 접하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소니가 그 은근 제품 만드는데 특정 좀 고집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사실 요 지문 센서가 이런 이상한 위치에 가게 된 거는 굳이 그 카메라가 요즘 카메라 모듈들을 여기다 박는 추세지 않습니까? 뭐 아이폰도 그렇고 갤럭시도 그렇고 다 요 한쪽 구석으로 몰게 돼 있는데 핸드폰 안에 공간도 없는데 기판 한가운데 카메라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그닥 그렇게 기술적으로 유리한 설계는 아니라고 해요. 근데 요거 보시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일렬로 플래시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 지문 센서도 그렇고 이렇게 일렬로 쪼르륵 배치를 한 거는 요건 디자이너들의 고집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그 덕분에 지문 센서가 굉장히 불편한 위치로 갔지만 이거는 좀 그래요. 뭐 심미적인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워낙 제가 뭐 사진을 잘 찍는 편은 아닌데 예전 XZ2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 물론 카메라가 한계이기 때문에 뭐 아이폰 같은 데 있는 그런 인물 사진 모드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2장을 찍어가지고 처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하드웨어 한계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저 같은 경우는 이 하드웨어 버튼을 써가지고 이 반셔터 기능을 적극적으로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반셔터 기능을 쓰지 않고 이것도 이제 카메라 촬영에도 또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촬영에 맡겨가지고 그냥 이 셔터 버튼을 이렇게 누르다 보면 이거는 제가 예전에 LG G7 리뷰할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셔터를 누르자마자 찍히는 게 아니고 누르는 순간 으ꯠ 하면서 찍히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하드웨어 반셔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닥 그렇게 또 불편한 부분은 아니기도 하고요. 화면을 터치해서 촬영을 한다던가 아까 그 사이드 센스 터치해도 촬영이 되거든요. 뭐 그런 부가적인 기능들은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른 폰들에도 요즘은 그런 부가 기능들은 다 들어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960 프레임이나 나오는 슈퍼 슬로우 모션은 진짜 자랑할 만하기는 하죠. 정말 소니가 예전부터 슬로우 모션 하나는 정말 최강 아니었습니까? 뭐 그건 좀 자랑할 만하고 그리고 이번에 셀카 방향이 13메가픽셀로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셀카 방향 촬영하고 있는데요. 셀카 방향이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회장님? 지금 밖이 굉장히 어두운 편인데도요. 잘 찍어주고 있네요. 안녕. 그리고 이번에 XZ3에서 굉장히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OLED 디스플레이인데요. OLED 디스플레이 자체는 이미 다른 회사 플래그십 핸드폰들도 많이 장착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 자체는 별로 뭐 그렇게 대단할 게 없다고 쳐도 소니가 원래 전 세계적으로 브라비아 중에서도 그 플래그십 TV A1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XZ3의 목표가 그 브라비아 A1의 색감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목표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A1을 튜닝했던 그 컬러리스트가 이 XZ3의 컬러 튜닝에도 참여를 해가지고 직접 그 브라비아 A1과 이 XZ3 나란히 놓고 정말 A1에서 이렇게 똑 따온 것 같은 그런 화면을 가질 수 있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하고 아마존 프라임이 4K HDR을 지원한다고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애플 TV 신모델 낼 때 그 4K HDR 지원한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얘도 4K HDR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넷플릭스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그 HDR 마크가 있는 컨텐츠들을 보시면 굉장히 색감이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저도 이렇게 넷플릭스 영화를 몇 개 HDR로 이렇게 틀어봤는데 굉장히 좀
깊은 색감 그런 게 많이 느껴지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SDR 컨텐츠를 HDR로 업스케일링 해주는 그런 기술도 들어있고, 그리고 브라비아에 쓰였던 트릴루미너스라는 그 색보정 기술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브라비아 TV에서 검증된 기술들을 많이 가져다가 이 XZ3에 이식을 해줬어요. 디스플레이만큼은 정말 뭐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요한 기능들은 다 얘기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약간 좀 부가적인 기능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예요. 엑스페리아 전용 플스 듀얼 쇼크 그립이 있습니다. 이 액세서리로 파는 제품이 있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 4를 리모트 플레이 할 수가 있죠. XZ3를 화면으로 써서 원격으로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4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요새는 이제 일반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우회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래도 소니에서 정식으로 지원하는 플레이스테이션 4 리모트 기능은 엑스페리아에서만 100%. 그게 굉장히 게임하기 괜찮아요. 이렇게 듀얼쇼크를 폰하고 연동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딜레이도 그렇게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PS 비타로도 재밌게 잘 했었는데 뭐 인터넷 환경만 좋다면 거의 딜레이 느끼시지 않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듀얼쇼크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듀얼쇼크에 들어있는 그 진동 모터 어떤 느낌인지 플스들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아시잖아요. 그 부르르 떠는 그 진동이 굉장히 좀 뭐랄까 일반적인 핸드폰에서 떨리는 그 진동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요 XZ3에는 그 듀얼쇼크에 있는 진동 모터를 갖다가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디오랑 연동되는 진동 기능이 들어있어요. 유튜브를 보실 때나 뭐 아니면 다른 음악을 플레이할 때나 그 진동 기능을 켜놓으시면 뭐 예를 들어서 영상에서 뭐 이렇게 꽝꽝 때리는 부분이나 뭐 음악에서도 뭐 이렇게 빵빵 이렇게 때리는 부분이 있으면 진동이 이렇게 손에 부르르 오는데, 이런 기능 자체는 다른 폰들에도 있었어요. 근데 손에 오는 진동의 맛이 듀얼쇼크 모터 같은 그런 느낌은 다들 아니죠. 그 듀얼쇼크에서 느껴지는 그 부드러운 진동이잖아요. 부르르 하면서 딱 오는데 좀 느낌이 다른데, 요거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플레이스테이션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 그 손맛, 이게 뭐 영상을 볼 때나 음악을 들을 때나 아니면 게임을 할 때, 요게 게임을 할 때 괜찮을 것 같은데, 게임에서 마치 그 플레이스테이션 게임하듯이 그런 진동으로 타격감을 그런, 사실 뭐 요것 때문에 이 폰을 살 리는 없지만 산다면 그 기능을 잘 쓸 것 같은 그런 좀 잡다한 기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뭐가 있을까 하면 안드로이드 파이 때문에 또 뭐 좋아진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기존에 제가 좀 핸드폰 쓰면서 좀 못마땅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볼륨 레벨이 너무 이렇게 단계가 좀 뻥뻥뻥뻥 뛴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원래 그 안드로이드가 15단계로 볼륨 조절이 됐었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 5부터는 30단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된다는 점. 그리고 얘가 원래 저는 지금 자석 케이블 붙여놓긴 했는데, 얘가 여기 밑에 USB-C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도 USB-C 단자로 하는데, 안드로이드 5에서부터는 이게 퀵차지를 권장하는 게 아니라 USB PD 충전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 폰은 USB PD 충전이에요. 일반적인 퀵차지 충전기를 꽂으면 고속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USB PD 충전기를 꽂아야 고속 충전이 돼요. 근데 좀 황당한 점은 뭐냐면, 폰을 사면요 USB PD 충전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USB 충전기를 줍니다. 기본 번들 충전기로는 고속 충전을 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는 게 그 엑스페리아 하면은 사운드 되게 궁금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소니가 소니 워크맨 기술을 엑스페리아에 담아가지고 굉장히 고음질 음악 플레이어로서의 기능도 했었고, 예전에는 LDAC가 또 엑스페리아만의 전유물이었었잖아요. 예전에는 독점이었었는데 지금은 LDAC 독점도 풀렸고, 그리고 소니도 이어폰 단자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음악, 사운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세울 만한 게 없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스피커는 괜찮은 편입니다. 사운드 출력되는 그 패스가 짧고 사운드 출력 홀이 되게 큰 편이어가지고 꽤 잘 나오는 편입니다. 뭐 음악을 하나 틀어볼까요? 그래봤자 또 제 노래 틀어야겠죠. 그냥 음량 준수하고요, 스테레오 잘 나오고요. 사실 저는 핸드폰 스피커 음질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소니 XZ3를 사면요 기본적으로 아이폰처럼 이런 꼬다리를 주긴 합니다. 뭐 이렇게 생겼죠. 그냥 제가 이렇게 이어폰을 요 꼬다리에 연결해가지고 들었을 때는요, 그 무난한 수준의 음질은 내줍니다. 뭐 고가의 워크맨만큼의 소리를 내주고 뭐 이러진 못하지만 그래도 그냥 무난한 정도의 소리는 내줘요. 그리고 별매 액세서리들이, 원래 소니가 별매 액세서리들을 굉장히 많이 내잖아요. 여기 3.5mm 이어폰 단자하고 충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허브 같은 뭐 이런 것도 팔고 있고, 이렇게 무선 충전 독도 있습니다. 무선 충전 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엑스페리아를 이렇게 얹어 놓으면
대충 이렇게 엑스페리아 사이즈하고 맞게 소니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싫어하시는 분들이 갈리는 포인트가 저는 이 부분에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전용 액세서리들을 많이 내주는 게 팬 입장에서는 와, 이게 디자인적으로도 딱 맞고 되게 맞춤 상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반가운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무슨 옵션 장난질이냐, 짜증난다, 그런 부분은 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있네요. 이번에 이 전용 뭐 케이스라고 나온 건데, 뚜껑을 덮고도 터치할 수 있는 뭐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저는 요걸 쓰고 있지는 않아요. 케이스를 쓰면 장점이 뭐냐면은 앞에 터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뒤에 여기가 홈이 쏙 파여가지고 손가락이 여기 쏙 들어가니까 좀 지문 인식을 헛발질 안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저는 안 쓰고는 있어요. 워낙에 이게 외관이 예쁘잖아요. 이 XZ3의 그 외관 디자인을 굳이 케이스로 가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뭐 케이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이번에 다른 거보다 XZ3 디자인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색상에서 와, 이거 진짜 실물로 색상 보시면 굉장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폰은 포레스트 그린이라는 색상인데, 이게 굉장히 오묘합니다.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서 블랙과 청색과 그린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오묘한 색상의 느낌이 있어요. 이 색상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번에 출시 때는 블랙하고 이 포레스트 그린 두 가지가 출시가 되고, 나중에 이제 상황을 봐서 화이트하고 보르도 레드라는 굉장히 와인 색깔 같은 그런 색상도 출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XZ3가 성공적으로 런칭이 됐다는 가정하에 나오는 거겠죠. 제가 이제는 저도 요거를 한 달 정도 메인폰으로 썼고, 뭐 여러 가지 소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확실히 예전에 XZ2보다는 훨씬 나아졌다라는 느낌은 받아요. 근데 아직도 뭐 최종 완성형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진화의 과정에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주는 폰이었습니다. 지금 이 동시대의 타사 플래그십 핸드폰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어요. 이게 카메라만 2개가 됐어도 굉장히 이 폰의 경쟁력 자체가 확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XZ3 써보니까 어때? 라고 얘기한다면, 하드웨어는 좀 아쉬운데 그 부족한 부분은 소프트웨어로 굉장히 땜빵하려고 노력했다. 뭐 일단 여러 가지 제품 개발 과정에, 특히 뭐 핸드폰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기술, 뭐 사운드 기술, 뭐 카메라 기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집약적으로 모이는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소니가 사실 원천 기술이 없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카메라 센서 기술 같은 것도 소니가 다 갖고 있고, 지금 어떤 좀 사정이 있겠지, 뭐 어떤 뭐 과도기에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올해 소니 모바일 대표가 바뀌었어요. 올해 4월에 바뀌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 새로 오신 대표분은 원래 그 알파 카메라를 담당하셨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뭐 엑스페리아 카메라 부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아무튼 제가 개발자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폰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그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들, 그 UI를 만든 사람들이 심사숙고해서 많은 부분 좀 고민의 흔적이 굉장히 여실히 느껴집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유심 트레이 있잖아요. 요즘은 뭐 선불 유심을 쓰기도 하고, 해외 나갈 때 해외 유심 같은 거 쓰기도 하고, 유심 트레이 열어가지고 유심을 바꿔 넣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모든 핸드폰은 왜 유심 트레이를 뾰족한 핀으로 찔러가지고 트레이를 열어야 할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XZ3 같은 경우는요, 핀으로 찌르지 않아도요, 여기 홈이 있어요. 그래서 홈이 있어서 그냥 열 수가 있어요. 유심 트레이를 열잖아요? 폰이 바로 재부팅이 돼요. 그러니까 유심 트레이를 꺼내는 동작은 유심을 갈기 위한 동작이니까, 유심을 갈아 끼면은 폰을 재부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자들이 사용자의 그런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고민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런 되게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지금 당장은 이런 이유로 이 폰을 선택하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정말 사소한 부분들이 사용자 경험을 계속 개선시켜주고, 사람들이 엑스페리아를 쓰면은 왠지 모르게 굉장히 사용자 경험 굉장히 좋았다, UX가 너무 좋았다, 이런 평들이 계속 누적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믿고 찾는 엑스페리아, 이런 식으로 브랜딩이 돼가는 과정인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은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지만, 제가 아이폰을 7까지는요, 아이폰이 6가 나왔네? 샀어요. 6S가 나왔네? 샀어요. 7 나왔네? 샀어요. 그냥 그거는 뭐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애플이 항상 나를 편하게 해줬고, 그런 브랜드에 대한 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이번에 신형 아이폰이 신형 뭐 갤럭시하고 비교했을 때 막 이런 점이 장점이 있고 단점, 이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막 하나하나 따져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보다는 항상 아이폰을 써갖고 난 아이폰이 편하니까 계속 아이폰을 갈 거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엑스페리아가 지금은 뭐 시장에서 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긴 하지만, 일단 소니가 갖고 있는 이런 근간 기술들과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굉장히 세심한 그런 UX, 점점
이런 그 엑스페리아도 사용자분들이 뭐 믿고 찾는 뭐 그런 브랜드를 구축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비전이 살짝 보였다. 그리고 경영진이 바뀐 지 반년도 안 된 상태에서 나온 폰이 이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다음 폰은 뭐 새로운 경영진의 뭐 그런 입김이 좀 들어간 조금 더 혁신적인 폰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보고요. 폰의 완성도, 이런 외형적인 만듦새나 뭐 기능상에서 체크해봤을 때 뭐 기능상에서 뭐 특별한 하자라던가 뭐 이런 거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안 쓰는 유니크한 폰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시 가격은 그냥 자급제 폰으로 구입을 했을 때 80만 원대인데 이번에 출시 때 구매를 하시면 소니의 그 XB41 그 스피커를 준대요. XB41 스피커가 한 20만 원대 하잖아요. 아마 그래서 실제로 체감하시는 구매가는 60만 원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XB41 스피커도 그냥 이렇게 남는 거 주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굉장히 좀 인기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것도 런칭 행사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 같아서 가격 경쟁력은 그만하면 꽤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러 고민 끝에 XZ3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얘기, 더 많은 질문들은 네이버 카페 프로저DK 네이버 카페로 방문해주세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저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